윤일병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세 가지 사건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지칭하기 위한 특정 명칭이 붙어 있다는 점이죠. 이는 대중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 혹은 장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오제이 심슨 사건,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천사목장 사건 등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범 혹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사고라 할지라도 장소나 배경 혹은 그만의 고유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지어진 명칭으로 불리고는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제 사건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범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 여러 의문점과 특이점들을 남긴 사건이었죠. 붉은 담요 살인사건. 붙여진 명칭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당히 특이하다고 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00년대 일본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1906년 2월의 한겨울이었습니다. 장소는 일본의 후쿠이현이라는 도시였어요. 2월 12일이었는데 시간은 비교적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거리로 모습을 드러내요. 발걸음을 옮기던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다리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 남성은 공사를 하는 인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날인 2월 11일 다리 위에 쌓인 눈들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챙겨온 제설 도구들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이렇게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문득 괴이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된 거죠.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던 이 다리의 중간 지점에 알 수 없는 커다란 자국이 하나 보였던 겁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누가 이곳에 다녀갔을 리도 없는데 뭔가 이상했죠. 그는 그 자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중간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그 자국의 정체를 확인한 인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중앙에 쌓인 눈 위에 새빨간 피가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 양도 엄청났습니다. 인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이 심상치 않은 광경을 보고 분명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즉시 이 핏자국을 증거로 한 진상조사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한 여성의 진술로 인해 그날 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일가족에게 벌어진 이상한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때는 2월 11일 밤 9시경이었어요. 이 인부가 그 무시무시한 자국을 발견하기 바로 전날이었죠. 그 시각에 밖에서는 한창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후쿠이현에서 운송업과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다카키 쇼이치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는 25살의 아내와 2딸 그리고 50살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월 11일 밤에 그는 가게 안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이 쇼이치가 운영하던 도매상으로 한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조금 특이했어요. 붉은색의 담요를 뒤집어 쓰고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특이했던 건 눈보라가 굉장히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되게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인 쇼이치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이 붉은 담요의 사나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이곳에 찾아왔는지 묻는 쇼이치를 향해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척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눈보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남자의 말대로라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했죠. 쇼이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외투를 챙겨 이 남성을 따라 나섭니다. 단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외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어머니 또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쇼이치가 가게를 나선 지 약 2시간이 흐른 뒤에 아까 그 남성이 이 도매상에 남아있었던 남은 가족들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쇼이치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할머니가 위급한데 이 집의 우더른을 보고 싶어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도 보통 이런 경우를 만약에 경험하게 됐다면 그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심부터 했겠죠. 근데 이 쇼이치의 어머니인 키쿠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남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 안에 남은 사람은 단 3명이었어요. 쇼이치의 아내와 2딸이었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소름 돋았는데요. 이 남성이 쇼이치의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또다시 이 쇼이치의 가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쇼이치의 아내까지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어쨌냐고요?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까 그 남자가 40분 뒤에 또 찾아와서 쇼이치의 막내딸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웃집 여성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쇼이치의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이후로 쇼이치와 그의 아내, 그리고 키쿠, 이 3사람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동이 틀 때까지도 그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다행히 경찰을 주축으로 한 조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일가족 3사람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2일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을 인근을 뒤지고 있었는데 이 도중에 하천에 떠있던 작은 배의 배전에 묻어있던 혈흔을 발견한 거죠. 물론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그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리 위에서 발견된 그 대량의 피와 같은 혈흔인지, DNA가 같은지 이런 것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혈흔이 발견된 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강의 바닥에서 무언가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한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시신의 주인은 바로 다카키 쇼이치의 아내였어요. 뿐만 아니라 발견 다음 날이었던 13일에는 쇼이치의 친모인 키쿠 여사의 시신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옵니다. 이로써 2사람의 사망이 확인이 된 거죠. 하지만 끝끝내 다카키 쇼이치의 시신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문의 남성을 따라 나선 3사람 중 2사람이 살해된 채 발견되고 1사람은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경찰은 처음에 신고를 한 인부가 다리 위에서 발견했던 핏자국이 절대로 이게 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2사람에게는 상해를 가해야 그 정도 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범인이 다카키 쇼이치와 키쿠를 다리 위에서 살해하고 쇼이치 부인은 배에 태워서 익사시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3사람을 살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을 데려갔던 시간 사이의 텀이 꽤 길었어요. 1시간, 그 다음 40분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범인의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쇼이치의 어린 딸까지 데려가려고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범인이 쇼이치 가족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이후에 어떤 증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를 더 이상 추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921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모든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로부터 약 20년이 흐릅니다. 1926년 12월 12일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가 진술 중에 뜬금없는 발언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일어난 붉은 담요 살인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남성은 하시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49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20대 때 해당 사건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려고 지금껏 그 사실을 숨겨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남성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연다거나 직접적인 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진범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대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던 거죠. 어떤 점이 있었냐면 우선 전과상 단순 절도범에 불과했었던 그가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일가족 3명에게 그런 짓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절도범의 성향상으로 미뤄봤을 때 가게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거죠. 가장 수상한 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었어요. 진술 자체가 일단 일관되지가 않았었고요. 발견되지 않았었던 쇼이치의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런 대답만을 반복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하나같이 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저 대중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백 역시 그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거두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됐죠. 이 사건은요, 당시 일본 사회 내에서도 꽤 크게 회자됐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대로까지 비교적 그 경위와 후일담에 관련된 자료들이 넘어와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이 일본의 도시괴담으로 이어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이후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는 붉은 담요를 쓴 살인마가 나타나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괴담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섬뜩한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사실 이 사건에 실제로 등장하는 살인마가 쓴 담요는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쇼이치의 자녀들과 이웃 여성의 증언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모델로 한 한 권의 단편 소설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마츠모토 저서의 가문 중 죽음의 골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살인마는 붉은 담요가 아닌 두건과 망토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붉은색이 주는 느낌이 무척이나 좀 괴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했던 미스터리 사건은 내용이 길거나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깊은 여운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다른 미스터리 사건들은 인과 사이의 개연성이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작지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하시모토라는 남성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06년 일본에서 발생한 붉은 담요 살인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 콘텐츠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